자, 어저께 풀었던 법인 기출 확인 문제 있었죠? 법인 거. 거기에 제가 8번 지문 한번 보세요. 8번에. 법인의 8번 지문 어제 했던 거. 거기 8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지문 있죠? 8번에 동그라미 3번.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법인도 같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여기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X표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X표 해놓으셨나요? 네. X표 안 하신 분들은 X표 치세요. 오타예요, 오타. 다시 한번. 어제 나눠드린 프린트 그 보면 법인 있잖아, 법인. 법인의 테마 8번에 3번 지문 보시면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도 부진적 연대채무관계 있잖아요.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 X표 안 돼 있죠? 지문 끝에 18회 그래갖고 그 뒤에다가 X표 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어제 설명드렸는데 X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건 봤으니까 물건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물건 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노란 거. 여러분에게는 1, 2, 3번으로 넘버링 돼 있죠? 요게 중요한 말이지 밑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사항인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는 제가 6개, 7개 넣어놔도 여러분에게는 2개, 3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넣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프린트는.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만 아시면 돼.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물건은 최소한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춘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건물로 인정이 된다.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틀린 지문은 없고 그 대신 3번에 보시면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건물이란 말을 쓰려면 항상 기둥, 지붕, 주벽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게 앞에다가 미완성 갖다 붙여봐. 미완성. 그래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물권법에 가면 좀 활용이 다양하게 됩니다.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특수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생전에 자신의 유체, 유골을 병원의 연구용으로 기증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그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구속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 주재자는 자기 유골에 매장 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사 주재자에게는 자르고 자기 유골의 매장 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 의사,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구문이죠. 예,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는 일부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죠. 질권은 부동산에 아예 성립도 안 되는 거고 유치권은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니까 분필 절차 없이 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할 수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틀렸잖아. 저당권은 안 되지만 전세권은 되죠. 그렇죠. 전세권이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자,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게 가끔가다 부합하게 한 때 그 부합물은 이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합물은요, 분리가 불가능한 거, 합쳐진 물건 얘기하는 거야. 부속물은 뗐다 붙였다가 가능한 물건을 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저당 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누구 소유?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경우 이 말은 종물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종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물건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상용에 이바지하여 타인 소유에 그랬잖아. 이거 종물이야 아니야? 아니죠. 전화 설비가 부속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은 전화 설비에 미친다 그러면 틀렸죠. 종물은 구성부분은 부합물이라 그랬잖아요.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속시켰다 뗐다 부속시켰다 뗐다. 아까 우리가 시계 팔아요 가로 열고 줄 빼고 가로 닫고 하면 줄만 별도로 팔 수도 있고 시계만 별도로 팔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뭐하게 한대? 부합하게 한대. 그럼 이건 틀렸죠? 부속이라고 해야 되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구성 부분은 건물의 종물이 될 수, 구성 부분은 부합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물은 떼냈다 붙였다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구성 부분이 됐다는 얘기는 부합했다는 얘기예요. 부합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그냥 물건이면 되는 거예요. 자, 부합물이냐 부속물이냐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갖다 붙인 물건이 있어요. 똑같이 갖다 붙였어요. 갑이 소유자고 을이 임차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갖다 붙인 건 전부 다 임차인이 갖다 붙인 거죠. 둘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 갖다 붙인 물건에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야. 이 물건에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물건은 독립성이 없답니다. 그러면 못 떼내는 물건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물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속물이라고 하고 요거는 부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성 부분이 됐죠. 나중에 부속물은 매수 청구 무조건 다는 아니에요. 매수 청구 요건이 되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물건은 누구 거요? 을 거란 말이야. 을이 갖다 붙였으니까. 그리고 독립돼서 떼갈 수 있는 물건이죠. 근데 이 물건은 갖다 붙이긴 을이 갖다 붙여서 이 물건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돼버렸죠. 그 이 물건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죠? 갑의 소유가 된다고. 그런데 갖다 붙인 건 을이 갖다 붙였다며요. 그래서 가치가 증가가 되면 이거는 유익비가 되는 거예요. 유익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해결하는 거죠. 가치 증가시켰으니까. 이건 독립된 물건이니까 떼갈 수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갑한테 네가 사라. 그래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무조건 사야 되나요? 사야지. 형성권 매분 소중자. 2주 지나갔다고 버렸구나. 매분 소중자 들어가는 청구권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예,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속물, 부합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할 게 많냐? 예, 되게 많아요. 민법이요. 자, 그 다음에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용에 공유되고 있더라도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거 이거네, 그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무지하게 나오죠 지금.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 침대, 식탁 이런 거 주물의 소유자나 소유자 사용에 공유되고 있어도 자체 효용과 관계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똑같은 말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6번에 보니까 책상과 의자는 종물이야 아니야? 아니다죠. 예. 4번에 있는 것도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이고 자동차에 휘발유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거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이러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그럼 여기서 나눠야 되잖아. 변제기 도래한 상태냐 도래하지 않은 상태냐 나눠야 되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 함께 양도되는 거 아니에요. 변제기에 도달하면 독립된 채권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항상 그 누적된 이자 어떡할 거요? 라고 해서 특약으로 정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이유가 독립된 물건이죠. 예. 그래서 시계 팔아요. 가로 열고 줄 빼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물 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 종물에 미치지만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틀렸죠. 아까 우리 주유소의 주유기 가지고 설명드렸죠. 예, 주유기. 저당권 설정 이후에 새로이 부속된 주유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쳐서 경락인이 그것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여기서 한 바퀴 더 꼬는 경우가 있어. 경매 절차에서 법원 사무관이 경매 대상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경매 대상 목적물 리스트에서 뺐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저당권의 효력 자체 때문에 법원 사무관이 경매 대상 목적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서 보니까 종물이 있더라. 그럼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토지 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됐대요. 그 토지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이 토지 빌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아까 뭐 1, 2, 3 그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매수인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매수인이 특별한 이거 뭔 사전이냐? 사정이겠죠. 딕셔너리 아니야. 그죠?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 소유권과 함께 그 매수인에게 이전이 된다. 그죠? 다시 토지 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대. 건물을 그러니까 경락인이 취득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임차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같이 승계된다고 얘기했죠. 1, 2, 3이잖아 지금 1, 2, 3. 아시겠죠? 이거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저당권에 가서도 엄청나게 나와. 전세권도 똑같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률은 권리상호간에 적용돼야 한대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이게 뭐야? 토지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있다.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 얘기죠. 그 머릿속으로 뭐 떠올리라고? 1, 2, 3.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지문이 그 1, 2, 3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지문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2번, 3번 읽었다. 그럼 끝난 거야. 아유, 결국은 답 찾아서 기억이 나서 희열에 빠지죠? 하지만 뒤에 3문제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아시겠죠? 번개같이 1, 2, 3 딱 나와야 돼요.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예.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1, 2, 3 그거죠 이것도? 예,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다른 정함이 없는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아까 주유소 갖고 얘기했죠? 예, 주유소.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유추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똑같은 얘기.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는 얘기는 전세권자 그거 사용한다는 얘기잖아. 1, 2, 3 또 나온 거죠 이거. 그렇죠. 아까 저당권하고 전세권 두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1, 2, 3 거 나온 거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 처분할 수 있다. 당사자는 주물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 제외할 수 있다.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 제외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틀렸지.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 과실이다. 이거 맞았죠? 요거고. 자, 법정 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다. 이거하고 서술 방법만 달리 해놓은 거네요. 물건의 사용 대가, 물건의 사용 대가, 물건. 국립공원의 입장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관리 비용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 했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권리의 변동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하면서 통론 배웠어요. 1조, 2조.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 공부한 거죠. 권리의 주체. 자연인 법인 공부했고요. 권리의 객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건 공부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동을 해야 돼. 권리의 변동. 권리가 변동이 된다. 이게 권리의 변동이에요. 변동. 변동이 된다는 얘기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권리 발생이죠. 그리고 권리가 이동하는 걸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한다. 발생, 변경, 소멸. 그러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면 그게 소멸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권리 자체가 생물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무슨 자가 발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개념은 권리에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자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가 여기다가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권리든 민법상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공법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행위도 없었는데, 즉 계약도 없었는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법률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법률 행위라는 게 있으려면 반드시 법률 행위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뭘 통해서 하는 거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에요. 자유로운 표시.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법률 사실이 있어야 되죠. 기타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저 사람 다쳤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다친 건 사건이죠. 사건. 그렇죠? 의사표시가 아니죠. 저 사람이 다쳤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누굴 때렸네. 불법행위했네. 그죠? 그럼 그분이 나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재산은 나한테 승계가 되죠. 저한테만 승계돼? 우리 형제들도 같이 승계해요. 아니 왜 형제들도 같이 승계하는 거야? 내가 모시고 살았는데. 법률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예, 부당이득이 생겼답니다. 부당이득 돌려줘야 됩니다. 왜요? 법률 규정에 돌려주라고 돼 있다고. 근데 난 이거 부당이득인지 몰랐대요. 그러면 현존이익만 주지만 알고 있었다. 그럼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다 배상해 줘야 되겠죠. 이런 거 전부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발생 원인은 크게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리 발생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죠. 얘네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물 있잖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결과물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구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법률 사실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 구성이 되면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법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관계.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풀어서 설명하면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형성이 되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법률 효과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대금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이런 권리가 하나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이행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자주는 안 나오니까 중요한 관계는 아닌데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거 나오면 여러분이 100% 틀리더라고. 시험에 나오면 100% 틀려,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 가볍게 봐서 틀려요. 제가 볼 땐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이 가볍게 보면 틀리더라고, 이상하게. 좀 신중치 못하고 서두른다 그런 얘기죠. 네. 여기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을 적을 겁니다. 그럼 뭘 적어야 되죠? 법률 요건.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나타난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적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법률 사실. 나타난 결과를 여기다 적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법률 효과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 효과. 자, 법률 요건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기 보고 허용할 테니까 컨닝하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있는 거야.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의사 표시가 아닌 기타 사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줄 맞추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칠판 그대로 보고 답 다 적어놨으니까 답 찾는 연습만 한 2번 이렇게 해보고 넘어갈게요. 주로 물어보는 건 법률 행위 가지고 주로 물어봐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표시는 몇 개 있어도 관계없어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주어가 뭐야? 법률 행위는 이 주어죠?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의사표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 이거 맞았죠? 네. 그럼 이번엔 의사표시 갖고 물어볼 거예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칠판 잘 보고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틀렸죠?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요건이라 그랬는데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잖아요. 원인은 여기 줄을 맞춰야지. 지금 뭐 물어봤어요? 의사표시는 이게 제가 민법이 아니야. 진짜 제가 미쳐서 국어요. 국어. 국어 어려운 건 민법 시간에 내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아시겠죠? 민법만 가르쳐야 되는데 국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그럼 일로 와야 되는데 의사표시는 이쪽에 맞아야 되잖아요. 법률 요건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죠. 권리 변동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좋습니다. 이게 이제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 요거는 지금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여러 가지 연습을 했는데 요즘엔 나오면 법률 행위로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 의사표시로 물어보든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 제가 더 물어볼게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다. 오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으로 권리 변동의 원인이고 의사표시는 그 원인의 구성 요소고 법률 사실인데 어떻게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가 돼요? 그죠? 근데 하나 더 있어.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 단독 행위가 그래. 단독 행위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단독 행위 있죠? 예, 요거는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가 된다고.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놓고 물어봐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4개 한번 정리합니다. 4개. 4개. 예.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선배들도 다 그랬어. 그래도 작년에 100점 맞은 사람도 있어요. 민법 100점 맞은 사람도. 그렇죠? 와가지고 그냥 교수님 덕분에 100점 맞았어요. 깜놀했죠? 에이? 나도 모르는 문제 하나 있었는데. 그죠? 청출 어람이네요. 제가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가지만 정확히 볼게요. 법률 행위 가지고 물어보는 거.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법률 요건이다.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로서 법률 사실이지 법률 요건 아니고 원인도 아니에요. 의사표시 갖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의사표시는 곧 법률 행위다. 틀렸다죠. 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단독 행위가 그런다 그랬죠. 4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4개. 아시겠죠?
뭔가 요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된다니까 듣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아시겠죠? 기회는 아직도 한 번 더 있고 문제풀이 할 때도 문제풀이로 이거 또 맨 문제 이런 유형이 나온다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다시 갈게요. 권리 변동의 모습과 원인인데 왜 이렇게 한숨이 많아?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거기 제 2절에 권리 변동의 모습과 원인에 권리의 득실 변경 있죠? 예,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득실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죠? 구체적인 모습에 자,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가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걸 승계취득이라고 하고 아무도 없던 권리를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가지는 권리를 원시취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빈 땅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는 거야.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저 건물의 소유권을 얘가 어떻게 한 거죠? 처음으로 취득한 거죠? 원시 취득한 거죠. 이거를 을이 샀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갑의 권리를 을이 이어받아서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승계취득이다 라고 하는데 이 승계취득은 승계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또 둘로 나눠져요. 승계취득은 크게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다. 여기 설정은 누가 해주는 거죠? 소유자가. 이전적 승계는 전 권리자의 권리를 다 받으면 이전적 승계고 설정적 승계는 전 권리자가 권리 일부만 떼내서 이렇게 권리로 만들어주면 그걸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설정적 승계는 다른 말로 제한 물권 설정하는 거 있죠? 그렇죠? 제한 물권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요거만 너한테 아니면 요거만 너한테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설정적 승계고 이 제한 물권의 종류는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이 있죠? 이게 용익 물권하고 뭐가 있어요? 담보 물권이 있고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유치권은 원래 설정적 승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냥 담보 물권에 집어넣자 라고 하는 거고 이전적 승계는요. 승계 형태에 따라서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어요. 포괄 승계는 전 권리자의 권리를 승계하면서 권리를 다 승계하면서 하자나 제한도 다 승계하는 거예요. 포괄 승계는. 그러니까 전 권리자의 권리 위에 이게 10억짜리 물건인데 여기에 5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포괄 승계하게 되면 10억짜리 소유권 취득하면서 5억짜리 저당권까지 싹 다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승계받는 겁니다. 이 포괄 승계고 이 포괄 승계는 주로 상속이나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 이게 중개사 시험에는 이거 안 나와요. 상속만 나와. 합병은 회사법에 있는 거거든. 상법에. 근데 우린 자꾸만 이렇게 나와요. 이 상법 선생들이 문제 자꾸 내가지고. 그 다음에 특정 승계는요. 권리를 승계하면서 하자나 제한 중에서 자기가 승계하고 싶은 것만 콕 찍어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면서 소유권 취득하면서 매매. 또는 교환을 하면서 이거 10억짜리인데 내가 매매합니다. 5억의 저당권 내가 승계하고 싶으면 승계할 수 있죠. 그럼 매도인에게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5억 주면 되는 거죠. 에이, 난 저당권 더 싸게 받을 수 있어. 그럼 10억 다 주고 5억 저당권 지어갖고 와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승계하고 싶은 권리를 콕 찍어서 승계한다라고 해서 그걸 특정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승계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럼 갑의 권리가 을에게 승계가 됐다. 그럼 갑의 권리는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이 소멸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적 소멸은 뭐냐? 한 번 소멸한 권리가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절대적 소멸인 거예요.
상대적 소멸은요, 지금은 소멸했지만 사정의 변화가 생기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상대적 소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매매.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합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합니다.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되면? 무효 취소 해제. 입으로 해보세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 자동 복귀만. 자동 복귀. 그럼 무효 취소 해제되면 자동 복귀. 무효 취소 해제되면 자동 복귀. 그렇죠. 뒤로 되돌아 자동 복귀면 전 소유자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 연상 가능해요? 그건 혹시? 네. 어이 고마워요. 그건 연상해줘서. 자, 이게 상대적 소멸이고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멸실됐대요. 그럼 목적물에 존재하는 소유권 소멸하는 거죠. 다시 회복됩니까? 어떤 분이 다시 짓는 거는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걸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하는데요. 글씨를 왜 이렇게 개발 세발 썼을까요?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이쪽은요. 왜 노란색으로 썼을까? 잘 나오니까. 그럼 여기다 또 뭐를 써야 되냐면 변경. 권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경. 이 변경은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권리의 당사자가 바뀌는 걸 권리의 주체, 권리의 내용이 바뀐다, 권리의 작용, 효력이 바뀐다라고 해서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주체의 변경은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고 있대요. 원인이 매매가 됐든 상속이 됐든 소유자가 바뀐다, 권리 당사자가 바뀌고 있죠. 이게 주체의 변경이고, 권리의 내용의 변경은 권리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바뀌는 걸 수량적 변경이다 또는 양적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권리 자체의 성질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해? 성질적 변경이다 또는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요,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이 있었는데 1순위 저당권이 변제를 소멸해버렸다고. 그러면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돼버리죠. 1순위 저당권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소기준 권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소기준 권리.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면 1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버려요. 얘가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전세권이나 지상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네 번째 A가 지상권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 뭐 쭉 있어요. 근데 저당권이 100번째 또 저당권이 있다는 거야. 저당권자가 하나가 있대요. 경매 실행을 얘가 했다는 거야. 100번에 있는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했어요. 그래도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누구요?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러면 얘 말소 기준 권리가 얘가 되는 거죠. 여기 B가 또다시 저당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경매 실행했는데 얘도 아니고 제일 빠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세권, 지상권 얘는 소멸 안 하는 거지. 얘는요, 소멸하는 거죠. 성질 무지하게 나겠죠? 그럼 얘가 대의 변제해버린다고.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버려요. 그럼 경매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로 소멸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저당권의 순위가 2순위에서 몇 순위가 됐어요? 1순위가 됐지. 아니, 앞에는 번호고. 저당권만 봤을 때 얘가 1순위 저당권이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됐잖아요. 근데 변제 때문에 이거 변제했으면 자기만 살짝 소멸한다고. 그럼 경매 실행할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 거죠? B가 됐잖아. 그럼 저당권 순위가 승진했죠? 작용이 말소 기준 권리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저당권의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권리의 수량적 변경으로 취급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했다는 얘기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100개 저당권 중에서 지금 몇 개 남은 거야 그러면? 99개 남은 거죠. 얘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의 수가 줄어들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량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꼭 요거만 요런 것만 또 복잡한 거 작용의 변경으로 나오는 게 90% 정도인데 이걸 수량적 변경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내고 난 다음에 한 5, 6년씩 또 출제위원 못 들어가요. 근데 2년 전에 어떤 시험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예, 항상 보면 손가락을 바깥으로 휘는 애들 있죠. 그래가지고 꼭 그냥 자기 존재감을 티내려고 하는 애들이 꼭 있긴 있어요. 어쨌든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승진 해놓고 저당권의 순위 승진은 권리의 수량적 변경에도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100개 저당권 중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저당권이 몇 개밖에 안 남았다? 99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수량적 변경에 해당할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작용의 변경인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가 됐다가 얘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됐으면 그럼 이 사람은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살아남죠. 그러니까 대의변제하는 거야, 이해관계인으로서. 아시겠죠? 그럼 또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럼 이거 대의변제한 돈은 어떡합니까?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끝날 게 아니라 내용의 변경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의 변경은 수량적 변경과 성질적 변경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성질적 변경은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런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 얘 도자기 이름이 이렇게 해서 양각으로 딱 써 있네. 이거 고려청자요, 아니야? 뭘 물어보면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고려청자입니까, 아닙니까? 양각으로 딱 써 있다고, 여기. 고려청자죠? 써 있는데 왜 아니래? 고려청자라고 돼 있는데. 근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한글로 돼 있잖아. 고려시대 때 한글 썼어요? 킹 세종께서 만드신 게 한글 아닙니까? 예, 그래요. 왜 가짜지, 가짜. 안에 들다 보면 마데인 차이나 이렇게 돼 있어. 마데인 차이나가 뭐야? 차이가 많이 나는 물건이 마데자리에 꽉 차서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질 떨어지는 물건이. 그죠? 마데인 차이나인데, 이거 특이하잖아요. 이게 양각으로 돼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사는 거야. 샀는데, 좀 희귀한 물건이라서, 뭐 1억 원짜리인데, 최대한 떼굴떼굴 굴러갖고, 깎고 3개월 동안 매달려가지고, 9천만 원에 샀어요. 9천만 원에 샀는데, 그냥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부딪히면 깨질 것 같아. 그래서 철제 상자 하나 사갖고 맞춰갖고 오면서 갖고 들어오는데 매도인이 이거 들고서 아이고 상자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들고 가다 넘어져갖고 깨트려 버렸다고. 돈 다 받았으면서. 그럼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물건이 이행 불능이 돼 버렸죠. 그럼 뭘로 달라 그래?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세 글자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세 글자로 얘기하면 손배청이 이거는 초등학교 문제고 민법에서는 돈 내놔야. 세 글자로 돈 내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물건으로 달랠 권리가 뭘로 달랠 권리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달랠 권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권리의 성질이 바뀌었다. 그래서 성질적 변경이야. 그래서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 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으로 달랠 권리가 돈으로 달랠 권리로 바뀌었다. 눈 뜨셔야 돼. 눈. 그죠? 지금 뭔가 암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암기하려는 거 아닌 거 내가 알아요. 자, 그래요. 이게 성질적 변경. 그럼 이거 손해배상 얼마 청구해야 돼요? (1억이요) 상자는 어떡하고? 그 다음에 이거 9천만 원짜리 깨질 때 나 놀랬어 안 놀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이건 2억 이상 청구하는 거야. 항상 9천만 원 청구하면 판사가 많이 줘야 9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2억을 청구하면서 왜 2억을 청구하냐라고 하면 이거 시가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잖아요. 근데 네 9천만 원에 샀잖아. 그건 내 노력에 의해서 9천만 원에 산 거고, 시가 1억짜리에다가 내가 왔다 갔다 노력하면서 박스 사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금속재 맞춰 갖고 왔죠?
거기다 난 심적으로 놀랬어 안 놀랬어? 놀랬잖아요. 정신적 고통 이런 거 다 해서 2억을 해야 판사가 한 1억 3천만 받아라 그러지. 처음부터 9천만 원 청구하면 7천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뀌었고. 그럼 수량적 변경은 뭐냐? 권리가 양쪽으로 바뀌는 거야. 양쪽으로. 그럼 여기 보세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 있었다. 이게 수량적 변경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여기 설정적 승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이렇게 세 개 아닙니까? 사용, 수익, 처분권이잖아요. 근데 사용 수익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갑이 소유자인데 을에게 용익물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럼 갑에겐 요거 하나밖에 안 남죠. 그렇죠? 그러면 세 개의 권리가 하나로 줄었잖아. 그랬다 용익물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권 세 개가 다시 늘어나 버리죠. 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거야. 저당권, 처분권. 그러면 갑에게는 사용수익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나니까 저당권이 소멸했다. 그럼 사용수익 처분권 세 개로 늘어나죠. 이게 뭐죠? 수량적 변경이다. 원래 개념은. 근데 어떤 인간은 이것도 수량적 변경으로 얘기하는 인간도 있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물권 설정이고,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제한물권 설정 있죠, 이거. 이게 설정적 승계로 안 나오고 뭘로 나오냐면 권리의 수량적 변경으로 나와버린다고. 100% 틀려요. 왜냐하면 시험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갑소유 토지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권리의 수량적 변경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갑소유 토지에 갑이 을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대요. 그럼 뭐 설정한 거야? 제한물권 설정했죠. 그딴 얘기는 자기 처분권 등을 을에게 줬잖아. 그럼 지에게는 몇 개만 남았어? 2개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의 수량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근데 수량적 변경 그러면 또 금방 이게 떠올라요. 근데 수량적 변경으로 안 하고 뭘로 물어봐? 내용의 변경으로 물어봐 버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오면 요거 하나만 신경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취득 있죠? 원시취득의 종류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에는 상속합병은 포괄승계, 그 다음에 매매, 교환은 특정승계.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묶어. 그럼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 그럼 이전적 승계는 다른 말로 주체의 변경이죠. 권리자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주체의 변경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건 권리의 뭐에 해당한다고요?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고, 요거는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걸 시험에 내는 인간은 수량적 변경으로 내고 싶어서, 그럼 수량적 변경은 뭘로? 내용의 변경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으로 가요. 자, 원시취득 다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기억의 두 번째 줄 보면 종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 이랬죠? 그래서 원시취득입니다. 앞으로는 원시취득은 읽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야. 원시취득은 어떻게 읽냐면 원시취득이라고 읽어야 돼. 뭐라고요? 왜 또 안 해? 뭐라 그런다고요? 원시취득이에요. 아시겠죠? 원시취득. 그럼 볼게요.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해보세요. 뭐라고요? 신축 동그라미 치세요. 신축. 원시취득이죠? 취득 시효 동그라미 치세요. 취득 시효. 선의취득. 아이고 뭐 나이 먹어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넘기고요. 첨부 있죠? 첨부는 뭔가 추가했다는 얘기잖아. 부합, 혼합, 가공인데 첨부는 원래가 선부였어서 선부였다가 2개가 추가돼서 첨부가 된 거야. 아시겠죠? 첨부는 원래 뭐였다고요? 선부.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선부. 아시겠죠? 선부. 거기 들어보세요. 원시취득은 찾으면 되죠?
유실물 습득은 습득해야 되죠. 상속은 상속이 어떻게 원시 취득이 암만 생각해도 그냥 무조건 시옷이요. 에? 그냥 시옷만 나면 상속, 신의형이 나면 신의형 이러는 거야. 그죠? 한번 생각하면 상속은 무조건 원시 취득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인격권과 가족권의 취득 있죠? 이것도 언제나 원시 취득인 거야. 인격권은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사람이 출생하면 인격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원시 취득이죠? 그 다음에 가족권을 취득한다. 이거 원시 취득인 거야. 가족권. 가족권은 혼인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 출생에 의해서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혼인에 의해서 생기는 배우자권. 원시 취득이죠? 아, 저분 이혼하셨는데요. 이혼하고 재혼해도 배우자권은 항상 원시 취득인 거야. 뭘 전 배우자권을 승계 취득해 더럽게. 그죠? 새로운 혼인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다 원시 취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 있잖아요. 이게 원시 취득인데 이거 나오면 또 잘 틀려요, 여러분이. 저하고 이 물건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여러분이 나한테 사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매매 계약했으니까 줘야 되죠. 뭐가 생기는가?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생긴가? 여러분은 저한테.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매매 대금 청구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제가 다시 사기로 했다는 거야. 그럼 다시 계약해야 되죠.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생기고 여러분은 저한테 매매 대금 청구권이 생기죠. 왜? 새로운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팔기로 했다는 거야. 그럼 새로운 계약 다시 해야 되죠. 항상 매매로 인한 급부 청구권, 대금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채권 취득이라고 하거든. 이 채권은 새로운 매매 계약에서 채권의 내용을 다시 정하는 거지. 처음에는 이거 10,000원에 취득했다. 제가 다시 살 때는 사용했는데 10,000원 다 줄까요? 가격 흥정 다시 할 거 아니냐고. 항상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은 언제나 원시 취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그냥 간단하게 스 들어가는 거 골라내든지 맨날 나오면 상속하고 같이 나와요. 상속은 원시 취득이 될 수가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에 이제 이전적 승계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 요거는 우리 책으로 보기보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묶으면 상속, 매매, 교환, 그럼 포괄 승계를 묶거나 특정 승계를 묻는 게 아니라 이전적 승계를 묻는 거고 이전적 승계는 어디하고 연결해 줘야 돼요?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하고 같이 이렇게 항상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 있죠?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에 동그라미 1번에 주체 변경 보이시죠? 그럼 주체 변경의 뒷부분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돼 있죠? 그거 하나만 줄쳐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에 질적 변경, 그래서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는 것까지만 줄쳐 놓으세요. 그럼 아까 뭐지? 고려청자 옆에다 써놓으면 되겠죠? 고려청자. 그 다음에 양적 변경, 권리의 내용이 양쪽으로 변경되는 것, 그래서 권리의 객체가 첨부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출제해야 됩니다. 제한물권 설정에 의해서 소유권의 내용 감소, 제한물권 소멸에 의해서 소유권이 완전한 상태로 복귀 있죠? 이게 양적 변경인데 얘네들은 다 무슨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으로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 거기 뒷부분에 가면 저당권의 순위 승진 보이시죠? 저당권의 순위 승진은 줄쳐놓고 그 승진 바로 밑에다가 살짝 화살표 빼갖고 적어요. 저당권 순위 승진 밑에다가 화살표로 이렇게 빼가지고 권리의 뭐야? 양적 변경. 그리고 동시에 뭐의 변경? 내용의 변경 이렇게 두 개 좀 써놓으세요. 양적 변경이면서 내용의 변경으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권리 소멸은 절대적 상대적 소멸은 특별히 보실 건 없고요.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법률 요건이라고 불렀죠? 법률 요건이라고 불렀고 이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고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의사표시하고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률 사실의 분류 중에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아니고 끝났구나. 그죠? 그럼 법률 사실의 분류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서 복습 철저하게 하셔야 되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